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이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10일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펼쳤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 실의에 빠진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긴급 수혈책이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국민들의 코로나19 극복 의지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9만 명을 넘기며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 명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3만 8천 명으로 1년 전 대비 49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적용된 첫날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KRX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어제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4,618억 원으로 어제보다도 48.3%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장을 계속 봐야 될 정도로 급변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하락하면서 VI 걸리는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192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오늘 자칫 투심 악화되고 투매 나오면 1900선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급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개인만 또 사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안 움직이죠. 미국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7%대 빠졌고 어제는 5% 가까이 올라왔고 유가 20% 빠진 뒤에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씩 돌림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정책들, 재정 정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찰나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감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소식들이 악재로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어제까지만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단 늘고 있긴 한데 증가세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다 여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조금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것들이 좀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투심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은 전일 급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EU 모든 나라에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시장도 오르다가 빠졌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유로스탁스도 마찬가지로 다 그랬습니다. 지금 공매도 발표했는데 시장은 사실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고요. 공매도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상황부터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지금 1921 말씀드리는 순간 1포인트가 또 밀려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40포인트가 또 빠졌는데 요즘 진짜 시장 변동성 엄청나네요. 1920선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고꾸라지는 차트입니다. 차트 자체가 모양이 별로 안 예쁘고요. 1921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입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무려 8,524억 원. 이 추세면 오늘 1조 원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 강합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삼성전자가 52,500원도 깨고 내려가면서 4%대까지 하락폭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밀리니까 지수 같이 강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2,500원, 52,40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지지를 받던 52,500원이 깨졌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8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빠집니다. 네이버 17만 원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 SDI, 삼성물산 어느 한 종목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6%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반짝하더니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티던 셀트리온도 오늘은 못 버티네요. 현대차 지금 그래도 10만 원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LG생건, SK텔레콤, 포스코 할 것 없이 모두 빠지고요. 오늘 금융주만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 무너집니다. 597.62, 3.61% 급락입니다. 한번 표를 좀 그래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흐름 보시면 그대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21, 사실 한 10시 중국 시장 개장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후에 한 차례 쿵 내려앉고 지금 정오경부터 그대로 지금 매물들 모두 다 출회가 되고 있고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잠깐 볼까요? 수급 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이쪽도 굉장히 강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아무리 받쳐줘도 장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쉽지 않고요. HLB 85,000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CJENM 이 추세면 11만 원도 지금 깨집니다. 펄어비스 2.1%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 넷플릭스가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OTT 관련주들도 선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도 밀리고요. 지금 SK머티리얼즈 원가 EPS 휴젤도 빠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장중에 낙폭을 줄이나 싶더니 다시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솔브레인,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헬릭스미스까지 모두 빠지고요. 시젠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 굉장히 컸는데 잘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거의 1%대 상승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환율이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게 당국이 좀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구두로 어제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1920선도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3%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600선까지 이탈했는데요. 한편 오늘은 정부의 공매도 제한이 강화된 첫날이었죠. 이 시각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두산중공업, 마크로젠, 랩지노믹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마크로젠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크로젠이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7%가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6,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가 39,0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로 새롭게 공매도 금지 종목이 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11개 종목이 대부분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마크로젠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마크로젠은 이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데이터 확보 규모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랩지노믹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공급을 추진합니다. 랩지노믹스 현재 10%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14,8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는 13,350원, 최고가 16,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랩지노믹스가 미국의 네바다, 워싱턴, 뉴저지 이렇게 3개 주 정부의 협력 업체들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기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스트용 진단키트 제공 후에 성능 평가를 거쳐서 협력 업체를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랩지노믹스는 중동과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도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서 해외 영업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2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3,53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계속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영인 사장은 요청서에서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상경영의 원인으로는 원자력 및 석탄 화력 프로젝트 취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잦아들 것 같이 하면서 그런 기미만 보이고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급 환율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시장 동향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어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버티지 않을까 관점 쪽으로 바라봤는데 시장 동향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좀 더 낙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려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는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어떤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서울에서 늘어나는 모습들, 이에 따른 어떤 전파력이나 전염력이 강한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최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고위험 채권에 대한 어떤 회피 현상들에 대한,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수급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일단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2월 20일 이후부터 이어지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를 개인들이 다 수화하고 있는 관점이죠. 게다가 기관이 간혹 매수로 접근하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은 딱히 어떤 지속성이나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연기종 같은 경우도 기대감은 높다고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아무래도 기관 중심의 어떤 변화는 기대할 게 없고, 그러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거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들인데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특히 개인들이 투자자별 예탁금 동향을 봤었을 때 그동안 2월 20일 이후부터는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31조 대까지, 많게는 한 33조에서 31조 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개인 매수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었는데, 하지만 이제 2월 지금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예탁금이 정체가 됩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고 정체가 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한동안 좀 주춤하나 싶었던 신용잔고가 좀 빠지다가 이번에는 신용잔고가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예탁금이 더 늘어나지 않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신용만 늘어났다는 관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약간 어떤 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언급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특히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들, 이 부분이 약간 좀 먼저 반영되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반대적인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변화와 흐름들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기 변동 정도 커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직까지 지금 수급권만 가지고 바라봤었을 때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많이 그동안 변화와는 다르게 좀 취약하다, 이런 게 가장 큰 팩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환율 동향을 또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쪽에서 그래도 달러와 약세에 따른 어떤 변화의 기대감보다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 중심의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환율에도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나 이번에 0.5%포인트를 한 이후로 또 3월달, 또 4월달까지 계속 금리 인하라든가 또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달러와의 약세가 기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사태가 진정되게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달러화 자체가 지축통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약세가 두드러질 것인가라는 변화들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방향들도 앞으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때 생각보다 그렇게 약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저희가 기대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는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와 연관돼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은 뚜렷했던 게 1,200원대 저항 그리고 1,175원대 지지권. 그래서 지난 2,080에서 넘어가면서 2,080부터 한 2,100 사이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75원을 이탈을 안 하고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1,200원대 안착을 하고 이 이상에서 오히려 더 강한 원화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175원과 1,200원대에서 어느 쪽의 박스권이 뚫리는지에 대한 변화들도 시장에 대한 중요한 단서다. 상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또 하나 부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죠.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는 국제 유가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미국의 어떤 원유 기업, 셰일 원유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을 투자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자기 자본을 쓴 게 아니라 또 저금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을 써서 자본을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유가가 그를 충분히 만회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투입된 자본 대비해서 유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적어도 최소 40달러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40달러부터 뭐 5, 60달러 때까지 다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적자 폭이 커지고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가를 바라보는 부채 문제와의 연결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아마 어떤 다시 러시아와 다시 오페크 각 국가 간의 어떤 합의를 감산에 대한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향을 봤을 땐 러시아가 아무래도 어떤 지금 산유국 입장 쪽에서 2위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 기업들을 달갑게 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의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WTI 기준으로는 40달러대가 안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함께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많이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장 적어도 상반기는 EPS 자체,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싸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너무 목매여서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체크해야 될 하나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변동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좀 담고 있습니까? 네, 또 마찬가지로 한 2월 20일 이후부터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도 그 사이에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약간 경기 방어주 정도를 매수를 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뚜렷하게 바이오주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함께 이제 반도체와 같은 IT주, 5G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눈에 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과 관련된 쪽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의 방어 역할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했을 때 상대적으로 또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기관들은 오히려 건기식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 쪽을 조금 더 매수를 하는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강해지는 것보다는 어떤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분들 쪽에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도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어떤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이 준수 사업으로 앞으로의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정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과 함께 또 작년 실적이 좋았었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일단 주가가 밀렸어도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나이라는 종목도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 화폐 관련된 사업 쪽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떤 수혜가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이어진 뒤에 올해부터 또 실적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개별 선별적인 종목들, 특히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따져보면서 기관 매수세의 흐름들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 시장에 오들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 뭔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 강한 시장인데 일단 금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 쪽에서 회의 이전에 긴급 성명을 내고 지금 내렸잖아요. 그리고 FOMC 때 뭐 다음 주에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 경제 지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지표이지만 중국 경제 지표는 지나간 지표가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영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악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수출이 17%, 수입이 4% 뭐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그 이전에 발표됐었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출입 지표하고 PMI 지표하고 이거를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어느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화면으로 만들어봤는데 위에서 이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그 그림이 그래프가 PMI 지수고요. 그 아래쪽에 빨간색 선이 수입, 푸른색 선이 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그쪽이 충격이라는 것이죠. PMI 지표 자체가요. 왜냐하면 5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렇게 수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게 사스 때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30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사스 때가 30 중후반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지금 향후에도 좀 부담이 되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 연초 2달은 이 동양경제권 쪽에서는 이 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뭐 구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이러스 악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사스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그 자체도 충격인데 이제 펀드멘탈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더더욱 부담이죠. 그게 언제 회복될지 그걸 가늠하기가 힘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게 턴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것을 다 상쇄해버리는 악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영향을 실질적으로 끼치는지 이걸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이 수출 부문 쪽은 뭐 공장이 다시 재개가 되면 뭐 공장 돌아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기존에 받아놓은 주문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신규 주문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해외 쪽의 외부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걸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다 힘든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뒤에도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자체 내 악재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물론 가공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쓸모가 있는 그런 수입품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수출보다 더 보수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걱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수입 증대 쪽 약속한 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사 미국 쪽에서 뭐 좀 이러한 일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양보를 얻어내면 중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한국의 수출은 중국 쪽에서 수입이 줄어든 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보다 우리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정책 효과가 뭐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중국 쪽을 놓고 보면 무역이나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이쪽을 주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무역은 망가진 상태고 지금 부동산 쪽으로 뭘 할 때도 아니고 사람도 안 돌아다니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인 효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인프라 투자인데, 이쪽으로 언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떤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 계속 내리면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중에서 뭐 세금 파격적으로 내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미국 쪽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보자라는 그거거든요. 이제 재정 정책으로 해가지고 과연 미국 쪽에서 무슨 다시 뭐 중국처럼 인프라를 뭐 한다든지, 무슨 또 SOC를 한다든지, 뭐 정권 초기면 모르겠는데 뭐 멕시코 장벽을 만든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거로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재정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소비재 주가 추이를 아마 한 화면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까만색 선이 국채 금리로 해서 쭉쭉쭉쭉 아주 급하게 빠지고 있죠. 더불어서 소비재 주가들도 아주 난리가 아니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푸른색 선이 경기 소비재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가 금리에 빠르게 영향을 받고, 이 푸른색 선은 경기 쪽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소비 경제를 저 두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를 하락시켜도 필수 소비재마저도 지금 반등해가지고 겨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경기 쪽은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푸른색 선에서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금리 인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은색 선에 금리가 내려가는 그 모습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붉은색처럼 뭐 반등이라도 좀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푸른색 선은 계속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경기 소비재의 저런 약한 모습이 경기 쪽을 살려내기에 국채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힘들겠다, 이거를 뜻하는 것이죠. 특히나 저 채권금리,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저게 1% 아래로 진입했다가 지금 0.7에서 0.8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뭘 뜻하냐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보통 25에서 50bp 정도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그런 금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저게 0.5까지 갈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로금리를 실세금리가 반영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CME 패스워치 툴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리니까 그게 얼마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75bp 금리 인하 확률이 69%나 됩니다. 그러니까 75bp 지금 인하를 하면 25에서 50bp가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4월에 100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들어갈 확률이 49%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반등하면 보통 이 수치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반등해도 확률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서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주가 쪽하고는 이 채권 쪽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봐서 최소한 제로금리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저금리에서 초저금리 수준으로 진입한다 해가지고 시장에 뭐 확 달라질 것이 있는가, 이걸 따져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주가가 뜻하듯이 금리 인하 분위기에서 금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쪽만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채권이나 뭐 부동산 쪽이나 이쪽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업종이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게 경기 소비재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업종이나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 해봐야 어느 정도 일부 자산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추가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타당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 정도에 골드만삭스가 신규 채권 발행 중단해야 되고 국채 매입 직접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음 주 FOMC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만약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분기에 채권 발행 물량이 감소를 하는데 거기에 QE까지 가시한다면 좀 급하게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시작되는 22 통화정책회의하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3월 말부터 살릴 수 있는 좀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 개입이라 하면 이제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채권 발행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더 늘어난다, 이런 이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4분기부터 해가지고 발행 물량이 좀 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분기가 가장 크다라고 제가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뭐 오늘은 뭐 같은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로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증가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 지금 당연히 달러 강세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발행 기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량이 한 540억 달러 이 정도 추가되는 그런 물량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아니라 추가되는 물량이 540억 달러라는 것이죠. 540억 달러 추가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 물량은 이렇게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량이 증가되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야 되니까 증가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전체 물량보다. 그리고 24일, 26일, 그러니까 FOMC 끝난 다음 주에 600억 달러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게 1분기에 최고치로 많은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강세는 계속될 요인이 크고, 그 다다음 주에 발행된 물량 이전, 일주일 전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담들도 좀 줄어들겠죠. 사실 이렇게 추가적인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가는 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계속 안 좋게 가는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FRB가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단기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은 중기물 채권 발행을 하더라도 중기물 쪽으로 그것이 자금 여유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국 쪽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달러 강세되는 것이 단지 미국 쪽으로도 약간 부담이 되겠지만, 정작 피해보는 것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채권 발행 시장 입주 마지막 고비라고 제가 3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큰 고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가 나타나면은 이머징 마켓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FOMC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FOMC 때까지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좀 시장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기대는 모두가 같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내일의 22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 금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내일 일정이 유럽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그 22에서 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없을 거니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22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FRB의 선택의 폭을 줄이기 때문에 22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대출 쪽 관련된 그런 옛날에 나왔었던 그런 조치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줘야지만 FRB 쪽에서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왜 운신의 폭이 넓어지냐면은 바로 이게 달러하고 유로 달러하고의 그 연동성이 되는 그런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또 움직이면은 환율 쪽에서 요동을 치면은 그게 또 안정되기보다는 또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를 박자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FRB 쪽을 보면서 22가 움직여주길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시간대에 유로존 쪽에서 어떤 또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이걸 좀 봐야 될 테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아무리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한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줘야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뭐 1,000억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변화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변화는 언제 나타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동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뭐 선물, 옵션,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뭐 주식 선물 옵션, 이건 모두 다 만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내일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일의 악영향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일도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수급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새롭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는 정책 당국이 이렇게 좀 줄이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약발이 약간 먹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매도 추이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뽑아봤는데 급증한 다음에 어제 날짜로 약간 좀 저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공매도 물량이 불과 이틀 전에는 300만 주까지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2월 4일 이후에 공매도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증가를 했는데 3,018만 주나 증가를 했고 그 같은 시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치를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식 선물 매도가 64만 계약 증가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놓고 보면 미결제 약정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거 다 합쳐서 220만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월물은 미결제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79만 주 계약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 쪽에서 청산을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면 좋으련만 4월물 쪽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142만 계약이나 지금 차월물 계약 미결제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3월 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4월물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FRB나 ECB 쪽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줄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계속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계속 무겁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공매도나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이걸 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은 차익 비율, 그러니까 공매도 빌려간 사람들 보면은 누구냐 하면 외국인이 한 57%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증권 투신 이쪽을 합하면 40%가 넘습니다. 정확히 증권이 한 39% 정도, 그다음에 투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공매도가 지금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쪽에서 굳이 이걸 치고선 과연 판매수를 할 것인지 주식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우리도 같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다른 종목들 쪽에도 더 많이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만 변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 공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매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돌아서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공매도하고 주식 선물 매매 동향에서 첫 번째로 외국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공매도 자체를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제한을 좀 풀어준다라든지 좀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줄이려면 당장이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조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처럼 일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이렇게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국에서도 어떤 정책이 좀 효과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FRB나 ECB 쪽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조치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내일 이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키포인트를 또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지 못합니다. 지금 1900선이 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방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 살짝 들어볼까요, 그래도? 예, 사실 종목들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가거나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클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항체 의약품, 신약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리마티스 관절염, 항체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신속 진단제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에 선정되었다는 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주가가 장중 상한가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하지만 이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도 많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 봉사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게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처럼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물론 오늘과 같은 엄청난 급락이 아닌 1%나 1.5% 수준의 하락을 보인다면 그때는 코로나19의 수혜 종목으로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본부장님 같고요. 잠시만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 저희가 전화를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1903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삼성전자가 52,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52,000원에 지금 매수 잔량이 74만 주가 안 남아 있고요. 52,100원에는 지금 21만 주 정도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추세면 1902까지 빠졌고요. 1900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좀 감안을 오늘 시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 다시 된 것 같습니다. 더 들어볼까요, 에클론? 예,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혜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시장이 만약 개선된다면 그때는 실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든 단기순이익이든 모두 적자를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 지난해 완전 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주로서,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수혜 종목으로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42,500원,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유사죠. 단일 생산 공장 기준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유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했을 때의 저가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2010년 초반대에 형성했던 저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유를 뽑아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고정비용, 그것마저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지 않을 것이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은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S오일이 지금을 거의 저점으로 반등하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일도 오늘 가급적 편입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7만원,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T큐브입니다. IT와 바이오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IT 부분은 소형 LCD 모니터와 프린터 등을 수입해 유통하고 있고 바이오 부분에서는 미국 현지 법인과 항암 치료제에 대한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재거리가 한 가지 나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차례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간 저점 구간에서의 움직임 이를 토대로 저점 구간에서 한번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을 22,000원 제시해 드릴 건데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끌고 갔을 때 적어도 시장이 조금씩 버티면서 1년 정도는 가지고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반면 손절 가격은 우선은 짧게 3% 정도 수준이 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틱큐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난 시간에 DRGM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다시 한번 점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제가 이 종목을 드렸는데 시장이 그 다음 날부터 정확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DRGM 또한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량 또한 지금 많이 말라가는 시점인 만큼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가급적 손절 처리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설령 한 번에 하기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의 비중은 축소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DRGM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에클론인데요. 물론 에클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나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이 15%, 20%의 수익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시장이라면 4에서 5%만 주더라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에클론을 오늘 종가쯤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5% 정도 수익,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클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900선 붕괴됐습니다. 1899.58에서 다시금 1900.55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일단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간 뒤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1899.31입니다. 이 지수의 낙폭이 꽤 큽니다. 코스닥도 590도 위태한 상황이고요. 600 쉽게 무너졌는데 뭐 주제 가기 전에 시장 잠깐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시장 얘기가 좀 더 급박할 것 같은데 예.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물과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 등 4개 이상의 지금 선물 상품들이 내일 만기가 되는데 오늘 지금 시장은 사실 아침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화요일 날 직전 저점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와 무관하게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급속도로 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의 급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는 이제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동안 지금 미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어젯밤에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부터 정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게 되는 시점에서 지금 급속도로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포지션상으로 하방 쪽으로 많이 포션을 좀 잡았던 부분이 지금 이익을 이제 마지막 시점에 극대화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대로 다음 4월물 혹은 선물 6월물로 롤오버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사실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롤오버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넘긴다고 하면 이렇게 급락한 시점에서 변동성을 확대해서 넘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롤오버가 많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하방 쪽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시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했던 부분은 지지하냐 못하냐 부분은 또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 우리 시장처럼 급락의 반응은 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일단 선물좀 동시만기를 앞두고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만큼 다시 폭락을 거듭한다면 변동성이 이제 하방 쪽으로 좀 확대되는 추세라고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언제 매수를 하느냐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강도가 너무 세지만 않으면 어쩌면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한 하나 이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단계도 좀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하방 쪽으로 급격히 민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제 매수로 전환하게 된다면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선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차익거래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밑으로 지수를 끌어내린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고 그 매도를 다시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받아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 보통은 시세 전환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플레이인데 그렇게 보신다면 일단은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 급락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다라는 부분을 일단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혹은 내일과 금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날 지금처럼 시장의 급락의 기운을 좀 하방 쪽으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분기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하고 맞물려 버린다면은 일시적으로 하방으로 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일 4월물과 6월물 쪽으로 롤오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경계선상에서 어떤 스텝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내일 우리 시장 내부에서는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주제를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선은 지금 회복을 했고요.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휴대폰 섹터가 1분기에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휴대폰 섹터와 관련돼서 부품주에 대한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이제 힘을 쓰지 못하냐는 부분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지난 4분기 실적 대비 1분기 실적이 나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많이 하향됐습니다. 글로벌 판매 추정치가 1분기에 약 9%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특히 중국 공장의 가동이 불륜에 따라서 부품주와 관련돼서 이 베트남에서 조립을 하면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부분 계속해서 노출됐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 되면 베트남 완성 공장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보고가 좀 되었고요. 그러면서 1Q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정 스마트폰 판매량이 6,830만 대 정도 내외 정도 4.9% 정도 감소가 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선방하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3,300만 대 정도로 9.6%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요. 특히 하웨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18.6%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1분기에 좀 주춤하면서 관련된 섹터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2분기와 3분기에 접어들면 판매량이 한 10%, 9%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를 좀 저점으로 2분기, 3분기에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섹터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이나. 네, 관련 섹터 이제 종목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지금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얘기를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휴대폰 관련된 종목 내에서 좀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와 코리아스케이트 특히 이 PCB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우선순위에 좀 올라와 있고요. 파트론과 같은 부분도 조금은 각광을 받을 걸로 보이지만 중저가폰 특히 갤럭시 A 시리즈에서 작년에 큰 폭의 성장을 보였던 부품주들은 1분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PCB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과 칼을 모듈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